1945년 8월 15일 일제는 항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제가 패망 이후, 항복한 이후 한국에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8월 15일 우리 한국인은 해방된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런 그런 일본의 패망이었고, 또 하나는 8월 15일 정월기에서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항복 방송을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조차 히로히토가 어떠한 말을 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구어였었고, 그리고 또 발음도 부정확히 부정확히 했기 때문에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히로히토가 패망 선언을 한 것을 몰랐죠. 그리고 더욱더 몰 수밖에 없었던 것은 히로히토가 한 항복 방송의 문구를 보게 되면 참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패망을 했다는 건지 항복을 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구를 잘 보게 되면 패망이나 항복이란 말은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방송을 패망 방송 또는 항복 방송이 아니라 정전 방송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금 방송이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천황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구수록자를 써서 오금 방송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흔히 보시면은 뭐 해방 이후 8월 15일 날 수많은 군중들이 8.15 해방을 맞아서 만세를 불렀다라고 했는데 뭐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된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일제가 패망한지도 몰랐습니다. 비로소 그 다음 날 신문 보도를 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의 패망을 알았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사진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8월 15일에 우리 국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는 만세라고 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고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우리의 정치범들, 그 사상범들이 먼저 풀려났죠. 네, 그분들이 풀려나면서 그 앞에서, 즉 서대문 형무소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진은 어, 지금 서울역이죠. 서울역에서 찍은 우리 군중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8월 15일의 모습은 사진의 오른쪽 위에처럼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평온한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일제가 패망했죠. 자, 일제는 지금 남아있는 큰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사히 한국을 빠져나가는 거였죠. 자, 그때의 사건 하나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탈출 1호가 누구냐? 바로 조선 총독을 탈출시켜야 됐습니다. 8월 16일 부산지방교통국에는 일본에 갈 수 있는 배 한 척을 긴급히 구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배를 이용할 사람은 누구냐면 아베 노부유키는 조선의 마지막 총독이죠. 바로 조선의 마지막 총독의 부인과 그 일행들이 일본으로 탈출할 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패망을 미리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8월 10일, 8월 10일 단파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패망을 미리 알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베 일가가 타고 갈 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경성에서 부산에서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짐을 실었는지 몰라도 배가 침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짐을 실은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짐을 버리고 물론 그 짐에는 진귀한 것들이 많았겠죠. 금은보화들 그리고 아주 귀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상당수 버리고서 겨우겨우 다시 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조선 총독 가족이 이 정도였으니 뭐 일본인들 그리고 일본 관료들은 뭐 더 심했겠죠. 자, 그들은 약탈한 문화재들 그리고 귀금속들
그리고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가져가고, 그다음 웬만한 물건들은 다 돈으로 바꾸어서, 일본 엔화로 바꾸어서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의 대규모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조선은행 본관인데요. 현재는 한국은행 화폐 박물관으로 지금 쓰이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각 은행에 몰렸냐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돈들이 동날 정도로 다 인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는 조선은행에서는 예금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리고 언제든지 빼갈 수 있으니 나중에 천천히 빼가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미 군정은 일본인들 인당 1,000행 이상은 가져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미 지난 다음에 조치였죠. 자,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지만 진정한 해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 군정이 9월 9일 한국에 들어와서 미 군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 전에는 일제의 세상이었습니다. 존 하지 중장, 즉 미합중국 육군 제24군단이 점령을 해서 1945년 9월 9일부터 한국은 미 군정 체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 군정 체제가 들어가기 전인 8월 15일부터 9월 9일까지는 일본인이, 즉 조선 총독부가 그대로 모든 군과 행정력을 장악했다는 거죠. 자, 일본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기회를 그냥 놓쳐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불리한 공작을 미 군정사령관인 존 하지에게 합니다. 첫 번째로 조선의 사상주의자들이 일본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의 폭동을 막는 길은 일본 헌병 그리고 일본 경찰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치안을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죠. 또 하나는 조선인을 공산주의자 집단으로 음해를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선인 중 공산주의자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치안을 교란시킨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방법은 일본 헌병과 경찰을 그대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음해 공작을 하게 되죠. 자, 근데 문제는 미 군정사령관인 존 하지가 한국에 전혀 무지했다는 사실이죠.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 군정사령관인 존 하지는 빨리 전쟁을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갈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련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 군정사령관 입장에서는 한국의 치안 확보가 중요했겠죠. 하지만 우리 해방된 한국인의 입장에서 다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대와 일본 경찰이 다시 치안을 확보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었죠. 하지만 미 군정사령관인 존 하지는 한국에 무지했기 때문에 일본의 의견을 듣습니다. 다시 약 한 달여 동안 해방됐지만 다시 일본 군의 손아귀, 즉 조선 총독부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기존 조선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조선은행이 발행했던 화폐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 돈은 100원짜리인데요. 광복 당시 발행된 조선은행권입니다. 100원짜리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화폐 발행권도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이죠. 미 군정은 9월 11일이 되어서야 화폐 발행 기관인 조선은행을 접수하고 조선의 경제를 하나씩 하나씩
챙기게 되죠. 이미 그 전에는 일본의 손아귀에 넘어갔다는 거죠. 급기야 일본은 45년 8월 30일 조선총독부 관부에 화폐 발행을 알리는 광고를 올립니다. 즉, 해방이 됐지만 일본이 아직도 조선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발행해서 이 화폐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공식화시킨 겁니다. 자, 이 화폐 발행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45년 8월 일본 도쿄 도쿠로자와에서 화폐를 찍어 옵니다. 그것도 얼마의 돈이냐면 약 4억 원의 화폐를 한국으로 들여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위조 지폐를 만들어 오죠. 이런 1엔짜리 원판을 조금 크게 만들어서 1000엔짜리 원판으로 만들어서 책을 찍는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를 합니다. 그 돈이 자그만치 얼마냐면 75억에서 74억에서 75억엔을 찍어 옵니다. 이거는 바로 당시 조선은행장이었던 호시노가 후일 증언한 내용입니다. 자, 그때 찍어온 돈이 바로 화면에 보이는 이 돈입니다. 1000원짜리죠. 인쇄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빨간색 잉크가 묻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빨간 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이 돈을 받지 않았죠. 상인들은. 자, 당시 화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냐면 조선은행권의 통화가 남발됐습니다. 44년 9월 말에 약 통화량이 22억 원이었는데 45년 8월 11일 47억 원. 불과 4일 만에 통화량이 14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통화량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3배, 4배, 5배, 6배 늘어난다면 과연 그 경제가 정상적으로 지탱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나라도 지탱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이들이 찍어낸 돈은 또 어떠한 용도로 쓰였냐면 일본 관리들의 퇴직금, 그리고 수많은 일본인들의 귀국 경비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짧은 순간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풀리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물가는 무려 13배가 올랐습니다. 1945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소매 물가 지수가 13배까지 오른 거죠. 쌀 한 가문의 가격이 1,100원에서 12개월 뒤에는 무려 4,700원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총독부는 돈잔치를 한 겁니다. 퇴직금으로 쓰고 기밀부로 쓰고 일본인들 탈출 비용으로 쓰고 그리고 조선군, 조선에 주둔했던 군인들 그리고 조선에 있던 기업들, 일본 기업들의 퇴각 자금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물가는 30배까지 오르고 쌀은 2,400배까지 오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1945년 그때는 일제히 수탈이 극심하게 이루어져서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출로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으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탈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출이 엄청 심했죠. 그리고 전쟁이 막바지였기 때문에 고철과 근데 놋기름, 농기구 이런 것들이 다 공출로 의해서 다 빼앗긴 상태였고요. 그리고 전시 동원 체제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 조선인 청년과 수많은 젊은이들이 강제징용으로 그리고 징병제로 끌려가고 그리고 꽃다운 우리의 여성들은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물가의 폭등,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 폭락, 그리고 국민의 경제생활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패전 후 도망가면서도 한국에 끝까지 폐악질을 끼치게 됩니다. 일본은 아무리 많은 돈을 찍어내도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휴지에 불과한 돈을 조선에 마음대로 뿌리고 마음대로 쓰면서 그들이 일본으로 무사히 물러갈 수 있는 그러한 돈으로 쓰였다는 거죠. 지금은 시대와 사람만 바뀌고 일제의 정책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대만 일제가 강점하고 있던 시대, 일제와 우리가 대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 시대에서 2024년이라는 2000년대 시대를 살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일제의 군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한국인에 대해서 수많은 폭압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정책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 우리 한국에 어떠한 일을 벌였는지 그중에서도 통화량을 남발해서 우리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그 내용들을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